실제로 LG엔솔이 네.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박스권 작년 12월 기준으로 상단이 3,000, 네. 그다음에 하단을 2,800으로 잡았어요. 2,800이던 게 그만큼 할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네네. 그 정도 수준을 저점으로 보는 게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이게 아프리카 TV가 아니어가지고. 네. 감성이 아프리카라서.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자마자 시장이 별로 안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즐겁게 네.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네. 저희가 작년 한 7월 정도, 8월 정도에 만났었죠. 그죠. 한번 이때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때 이제 종목들이랑 이렇게 대응 방법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그러고 난 뒤에 윈터 이즈 커밍하고는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겨울이 와가지고 지금 완전 그때 좋았는데 그죠. 뭔가 이렇게 출연을 하시면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저점에서 그쵸. 그래서 이번 출연을 계기로 약간 또 다시 변곡점이 발생을 해서 좀 좋아지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테이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 경제방송 1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또 올해의 BJ로 상도 받고 제가 또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무슨 실수를 하셨나요? 그 신문에 났는데요. 제가 진짜요? 시상식에서 오. 시상 수상 소감으로 네네. 아프리카 TV가 비싸다고 발언을. 확실히 할 말은 또 네. 이렇게 가감 없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빠그라져가지고 40% 빠졌어요 지금. 진짜요? 네. 혹시 뭐 연락 안 오세요? 대표님이 그러고는 연락을 안 함께 받으세요. 조심해라 이러면서 막. 네, 연락을 안 받고 계셔가지고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 너무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감 없이 또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네. 현재 시장 상황 냉철하게 좀 네. 말씀해 주시고 네. 특히나 또 매일매일 방송을 하시면서 또 거의 뭐 1,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통해서 뭐 종목이라든지 현재 시장 전략, 뭐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솔하고 또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런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시점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사실 거의 뭐 최고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원래 한 1%에서 2%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또 지금 보니까 거의 좀 말아 올리다가 다시 약간 좀 빠지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좀 이렇게 좀 저가 매수를 할 만한지 네.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야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거의 이제 매일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떡하냐, 미국장이 빠지는데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수 단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미국장 기준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고점에서 쭉 조정을 받아서 S&P 500은 10%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는 반등을 한번 주고는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워낙 자꾸 떨어진다, 빠진다라고 느끼고 있고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지수 하락이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 지수를 차트만으로 딱 놓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차트상으로 보면 완전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박스 하단 정도 걸쳐있는 상황이다. 네네. 아직까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추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명분이다. 네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미크론이 처음 나온 시점에 이제 작년 12월인데 그때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이 왔고 그때 하필이면 같이 나왔던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좀 이게 길게 봐야 되고 일시적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조금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고 그 지수 조정에서 반등을 주는 상황에서 더 가기는 애매한데 명분상으로 네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여의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라고 얘기하면서 코스피 PBR 이제 한 배 정도가 맞아요. 2600, 2700 이 정도 나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2750 정도 지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고 네. 그러고는 뭐 올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를 좀 확인해 보면은 네네. PER 기준으로 코스피 PER 한 10배에서 13배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천 정도까지는 볼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단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섹터가 좋을 거냐. 그럼 말 그대로 지금이 조정이라고 했을 때 조정이 끝난 뒤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네네. 그쪽을 고르셔가지고 지금 좀 매수를 하는 타이밍으로 가져가시고 단기로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시면은 정말 저점인 친구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왜냐면 이럴 때는 PER이 높고
그다음에 테마를 좀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네네. PR이 높으면 아무래도 빠그라질 때 뭐 5%, 10%씩 부러져가지고 탈출이 불가능해지고 네네. 그러니까 전략을 조금 보수적으로 짜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코스피 PBR 1.0배, 1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죠? 이 밴드가 확 높아지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뭐 2,500까지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LG엔솔이 네.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박스권 작년 12월 기준으로 상단이 3,000, 네. 그다음에 하단을 2,800으로 잡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2,900, 3,000, 2,800, 3,0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LG엔솔이 코스피에 딱 들어오면서 5%가 추가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희망을 안고 시가총액 5%를 차지하고 100조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대충 이제 1.05를 나눠 보면 대충 코스피 하단이 2,650 정도가 나와요. 네네. 2,800이던 게 그만큼 할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네네. 고점 역시도 할인을 받으니까 2,800이 고점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600에서 2,800으로 박스권을 낮춰 잡아야 된다. 네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PBR도 자연스럽게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5% 물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PBR을 보수적으로 보면 2,500이다, 뭐 2,600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LG엔솔은 성장주고 지금 네. 증설 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은 좀 PER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단을 너무 보수적으로 이제 숫자로 딱 잘라서 보는 거는 그건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네네. 사람은 좀 투자는 심리학이 포함되니까 네네. 그냥 LG엔솔을 따로 좀 빼놓고 적당히 보면서 저는 이제 차트로 놓고 지수로 놓고 보더라도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2,600을 찍고 한번 올라왔으니까 아, 네네. 그 정도 수준을 저점으로 보는 게 나스닥도 전저점 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스피도 전저점 수준에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말씀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네. LG 만약에 이제 LG 엔솔이 들어오고 나서도 코스피 PBR 하단을 네. 1배로 보면은 LG 엔솔이 사실 1배라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뭐 LG 엔솔은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성장주로 각인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네.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돈 번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반등이라고 하는 게 일단 조정이 끝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네네. 이제 그쪽에 대해서 뭐 우량주가 됐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가 됐든 그런 친구들 중에서 기업 가치를 놓고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라는 거를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네네네.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이제 베스트 기업들을 골라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놓으면 아, 뭐 빠르게 반등하면은 빠르게 탈출하고 목표 주가까지 꾸준히 올라가면 그걸 또 즐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기회는 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쵸. 그쵸.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올라갈 때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 네, 그쵸. 차트만 보기보다는. 그쵸. 네. 뭐 전망이 괜찮다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든지 네.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괜찮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좀 이슈가 있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슈에 살짝 좀 묻혀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3월 FOMC. 아,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뭔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게 시장에 그 위축하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네. 사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그죠. 이를테면 뭐 천연가스라든지 네. 아니면 밀이라든지 네. 등등 이런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켜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상당히 세게 가져가려는 이런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훨씬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3월 FOMC가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FOMC에서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네. 그리고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어도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근데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실적 장세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로도 보기도 어려우니까 네. 결국에는 저점을 잡아놓고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친구들을 결국 적절히 익절을 하는 네.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 가치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익 성장이 확실하고 네네. 뭔가 확실하게 돈을 주고 주주 환원도 확실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저점 매수 그다음에 빠르게 이걸 계속 이렇게 막 뭐 스캘핑 느낌은 아니지만 스윙 관점으로 5% 10% 정도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좀 수익을 내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3월 FOMC도 저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3월 FOMC는 역사적으로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
라고 볼 수 있죠. 변곡점이죠. 네, 네네. 코로나 이후에 2월까지는 이제 우리 양적 완화를 점점 마이너스, 이제 점점 줄여 나가고 난 뒤에 네네. 종료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첫 번째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첫 번째 금리 인상에는 뭔가 그 전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다가 네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네. 아, 그리고는 숫자가 계속 잘 나오네. 이러면서 반등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자체는 뭔가 우리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게 0.25%만 올릴 것이냐 아니면 빅스텝으로 0.5%를 올릴 것이냐. 그렇죠. 요걸 보고는 조금 선반영 느낌을 5%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냐 10%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냐,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 첫 단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네네. 문제는 오히려 지금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처럼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6월까지 1.25% 올린다. 아, 그러면은 뭐 대충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3월 2번, 5월 2번, 6월 한 번인데, 그렇게 올렸을 때 경제가 버텨낼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예금률이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부채 비율, 각 국가의 이제 가계의 부채 비율, 이런 걸 좀 보면서 실제로 소비력이 얼마나 죽어갈 것이냐, 이런 걸 보는 거고, 선행지표를 아무래도 중국을 좀 보고 있죠.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제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아무래도 부동산도 좀 쪼이고 있고 돈도 안 풀고 있고 금리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중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미국 역시도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 자체를 예상하는 분들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은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네. 금리 인상 속도가 언제까지 되고 경제가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것이 좀 투자에서 가장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잡힌다 네. 라는 걸 제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PPI는 꺾였지만 네네. 미국의 CPI가 어떻게 꺾여 내려가느냐,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알루미늄, 니켈, 산업용 금속들이 가격이 안 떨어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네. 이제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니켈이 역사상 신고가를 또 찍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대비로 한 20포인트 정도 또 상승을 했거든요. 두 달 엄청 만에.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니켈이 20% 올라갔는데, 요게 이제 뭐 스테인리스도 들어가고 아니면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양극재 쪽, 펀더멘털도 조금 손상될 수 있는 거고, 네. 철강 기업들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네온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연관이 있고,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푸틴은 아니니까. 네. 제가 뭐 저기 뭐 런던 그 금속 거래소의 소장님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동네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니켈만 보더라도 니켈에 대해서는 저기 러시아도 생산을 많이 하지만 문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들고 있거든요. 니켈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게 밝혀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에서 니켈이 많이 필요할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네네.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원 무기화를 한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겠다. 니켈을 그냥 돌째로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수출 안 하고 너네가 와서 공장을 짓고 1차 가공을 해서 가져가라.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용으로 또 그렇죠.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것이 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전가가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대부분의 그런 그 증권가에서 네. 3월을 기점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인플레가 잡히는 걸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뭐 3월 FOMC 기점으로 무조건 나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실제로 인플레가 얼마나 잡히는지, 네. 사실 3월에서 뭐 만약에 뭐 어떻게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는 맞는데,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또다시 이제 그런 연준의 긴축, 그런 리스크가 뭐 6월이라든지 그때도 또 강하게 인상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서 네.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 네. 조금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보시는 거네요. 금리를 너무 올렸을 때는 경제가 못 버틸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침체가 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인플레도 못 잡았는데 금리는 네네. 올려야 되고, 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못 버티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연준의 수단을 기다리는, 말 그대로 연준이 시장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되게 좀 애매하고 아이러니한 시장이 또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럼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상황.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가 매수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건 논의 얘기긴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는 아직도 여전히 독과점 문제.
예, 그 이슈가 여전히 또 살아있다 보니까 네네. 악재만 보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허재만 보면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네네. 지금은 악재가 많지만 네네. 이게 어차피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그렇다고 호재를 딱히 기다리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말고 호재가 없고 네, 금리를 올리면 실적이 빠그라질 수 있다.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가 매수를 좀 기다릴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반영해서 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네.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죠. 그동안 또 호재가 몇 군데 터진 곳도 있고 음. 특히 우리나라 핵심이 반도체다 보니까 네, 네네. 반도체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뭐 그런 점 놓고 보면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은 아. 투자를 할 만하죠. 아. 네, 그래서 뭐 지수가 안 좋을 수 있다, 혹은 전체적인 투심이 안 좋을 수 있다지 네네. 폭락장에서도 테마주는 나옵니다. 2020년 3월에도 상한가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찾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지 않았나. 네, 그런 공부를 해야지 좀 네네.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